가장 주요한 건 시장 선점에 실패했다라는 후발주자니까. 네, 평가가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보면 가격 경쟁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가격 경쟁력에서 배민이 좀 밀렸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정재 기자입니다. 일단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예, 저희 방송은요, 아침에 떡국을 먹으면서 들어도 좋고요, 점심에 떡국을 먹으면서 들어도 좋고요, 저녁에 야근을 하면서 들어도 좋고요, 밤에 자기 전에 멍 때리면서 들어도 너무 좋은 방송, 바로 저희 아스쇼입니다. 다만 새해에는 야근을 줄이는 게 좋겠죠? 암튼, 정말 새해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다시 한번 반갑고요. 오늘 새해 첫 방송, 저희에게 재미있는 뉴스를 들려주기 위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훈남 기자, 네, 이성봉 기자님,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이성봉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 볼 주제는 무엇인가요? 오늘은 배달의 민족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할 건데요. 뭐 배달의 민족, 국민 앱인데 그쵸. 오늘은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요. 베트남에서 벌어진 일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배달의 민족이 최근에 베트남 사업을 접었어요. 네, 철수를 했는데 이게 한 4년 만에 사업을 중단한 거거든요. 배달의 민족 우리나라에서 참 잘하고 있는데 압도적 1등이기도 하고, 근데 베트남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업을 접게 됐나, 요걸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약간 새해 첫 주제가 그다지 밝지 않아 조금 죄송하지만 그래도 회자 정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배민의 정말 밝은 앞날을 기원하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배달의 민족이 베트남에 진출한 게 정확히 언제죠? 배달의 민족이 2018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2018년도 말에 우한 형제들이 3,600억 정도 투자를 받은 적이 있어요. 투자를 받았을 때 이 투자금을 베트남 진출에 쓴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리고 2019년에 배민 베트남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정확히는 2018년도에 한 10명 정도의 팀을 꾸려서 베트남에 사무실을 마련을 했어요. 그리고 사업 운영,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 마케터 이렇게 구성해서 일단 이제 진지를 만들고 진지를 구축했군요. 네, 그리고 2019년에 서비스를 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왜 하필 여러 국가 중에 베트남이었을까요? 그게 환경을 보면 환경적으로 되게 베트남이 좋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인구가 한 1억 명 정도 되거든요, 베트남이. 근데 1억 명 중에 절반이 20대 이하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 능력도 성장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경제력을 갖고 소비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중산층도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들도 베트남에 계속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공격적으로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모바일 보급률도 굉장히 높고, 온라인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디지털 마케팅 수요도 있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이 잘하는 마케팅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베트남은, 그렇게 보고 이제 배민이 진출을 한 거죠. 그러면 베트남이 좋은 곳인 건 알겠는데 배달 시장 자체는 어떤가? 배달 시장을 보면 배민이 진출했을 그 시기가 딱 배달 시장이 크던 시기였어요. 이제 막 시작돼서 2018년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장이 크기 시작하는데, 음식 배달 시장을 2017년도부터 보면 한 매년 50%씩 계속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 한 1억 달러 정도 규모였는데, 시장 규모가 2018년도에 1억 5천만 달러가 되고 2019년에 2억 달러 계속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코로나 이후에 성장이 굉장히 가팔랐잖아요. 베트남도 똑같이 2021년도에 8억 달러 넘겨요. 2년 만에 4배가 시장이 커지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11억 달러, 그냥 4년 동안 10배가 커진 거고, 그래서 배민은 그 초입인 2018년도에 시장 진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베트남 내에는 음식 배달 업체들이 좀 많이 있었나요? 배민이 진출했던 그 시기를 보면 굉장히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는데, 다양한 업체들이 이제 뛰어들던 시기였어요. 시장 커지네, 이제 들어가 봐야겠다 하던 시기였는데, 베트남 배달앱 우리가 막 알 필요는 없지만, 네, 경쟁 상황을 알기 위해서 한 3개 정도를 말씀드리면,
나우라는 서비스가 독점 체제였어요. 2018년도 전까지. 여기는 푸디라는 맛집 리뷰 플랫폼이 시작한 음식 배달 중개 서비스인데 여기는 싱가포르 기업인 C그룹이 알아요. 네, 최대 주주인 서비스였어요. 여기서 시작한 거고요. 나중에 쇼피푸드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랩은 많이 아실 네, 것 같아요. 알죠. 투어 택시 플랫폼 그랩이 그랩푸드라는 베트남 배달 서비스를 시작해요. 여기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반년 만에 한 15개 지방까지 런칭을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엄청 높였고 런칭이 1년도 안 돼서 그 베트남 전체 점유율 80%를 차지해요. 그랩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고비엣이라는 업체도 있는데 고푸드라고 하는 서비스를 내나요? 여기도 그랩은 택시 기반 서비스에서 시작된 건데 여기는 오토바이 모빌리티 서비스였거든요. 여기가 또 음식 배달에 뛰어들어요. 굉장히 오토바이가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베트남이 굉장히 유리하게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스타트업들도 많이 뭐 로우시빅이 대표적이긴 한데 여러 배달 관련 업체들이 많이 뛰어들어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던 시절에 배민이 뛰어들었죠. 당시 상황을 듣기만 해도 굉장히 혼란해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배민은 어떻게 시장을 공략했을까요? 이제 본격적인 출시가 2019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비엔남 MM이라는 기존 서비스가 있었어요. 이거를 인수하면서 이제 진출을 해요. 그게 시작이었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후발주자였거든요. 그쵸. 배민이 후발주자인데 배민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잘했던 특유의 그 B급 마케팅이라던가 플랫폼 운영 노하우야 뭐 우리나라에서 아주 독보적이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공략을 했고요. 그리고 팬데믹이 시장 규모를 아주 급성장시키면서 경쟁은 치열해졌지만 어쨌든 파이가 커지면서 여기서 잘 컸고요. 그 다음에 그 B급 감성의 마케팅은 베트남에서도 잘 먹혔어요. 잘 먹혔고 뭐 예를 들면 라이더 가방에다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음식을 지킨다. 뭐 뜨겁습니다. 지나갈게요. 뭐 이런 문구를 붙인다거나 뭐 구정 때 베트남 구정 때 뭐 이거 엄마한테 맡기지 마.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보지 마. 뭐 이런 문구에 세뱃돈 봉투를 제공하는 마케팅도 했고 팬데믹 당시에는 집에서 먹는 게 맛있어 캠페인 뭐 이런 것도 하고요. 배민이 원래 잘하던 거를 했고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한테 굉장히 강렬하게 이제 마케팅을 잘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배민이 마케팅 잘하는 거야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서도 어쨌든 성과를 봐야겠죠.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됐을까요? 2020년에 경쟁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팬데믹이 조금씩 더 심해지는 그 시기에 시장 점유율 3위까지 올라가요. 네. 굉장히 후발주자였지만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베트남 음식 배달 시장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랩푸드가 33%, 2020년에 쇼피푸드가 23%, 배민이 21%로 3위에 올라요. 그러니까 박빙의 경쟁을 당시에 했어요. 근데 그때가 최고 점유율이었어요. 2020년에 최고 점유율이었고 1년 먼저 시장에 뛰어든 그랩푸드, 쇼피푸드의 시장 장악력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래서 점유율이 그 이후로 하락하기 시작하거든요. 경쟁이 이어질수록 계속 하락세가 커져서 작년 점유율은 그래도 3위이긴 한데 12%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1, 2위의 양강체제로 점점 굳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변했어요. 안타깝습니다. 그 배민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잖아요. 물론 쿠팡이츠가 좀 치고 올라오고 있지만 근데 베트남에서는 왜 3위를 벗어날 수 없었는가? 뭐 그래서 베트남 언론 분석을 좀 찾아봤어요. 네. 찾아보니까 일단 뭐 가장 주요한 건 시장 선정에 실패했다라는 후발주자니까. 네, 평가가 있고요. 시장에 이미 자리 잡은 그 플랫폼을 사실 경쟁이 쉽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쵸. 시장을 선정한 플랫폼을 이기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또 구체적으로 보면 배달앱의 특성도 좀 중요한데 가격 경쟁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가격 경쟁력에서 배민이 좀 밀렸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베트남은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가격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 닐슨이라는 시장 조사 업체 네, 유명하죠. 네, 따르면 베트남인의 80% 이상은 쇼핑할 때 가격 변화를 바로바로 알아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또 베트남 기업들의 매출 절반 이상이 가격 할인과 연동돼 있다. 이 정도로
베트남은 가격이 굉장히 민감한 국가로 꼽히고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가격이 민감한 소비자들은 베트남인이다. 이런 얘기도 해외 언론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게다가 배달 앱은 충성도가 조금 낮은 앱이에요. 그렇죠. 뭐 프로모션, 배달 서비스, 뭐 입점한 그 음식점들. 그래서 저도 그렇고 그냥 조금이라도 1,000원이라도 싼 곳에 2개 동시에 떼놓고 가격을 그렇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쿠폰을 주냐 안 주냐, 뭐 프로모션 그쵸. 하냐 안 하냐 이런 걸로 배민 쿠팡 지금 계속 갈아타기를 네. 하잖아요. 배민이 그래도 유지할 수 있는 건 비슷하면 배민의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있어서. 근데 베트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일단 싼 데를 찾았을 거고 비슷하면 원래 쓰던 곳 이런 식으로 갔을 거고 그러면 배민 입장에선 더 싸게 가는 수밖에 없는 후발주자에서 입장에서. 그래서 쿠폰을 뿌리고 이벤트를 계속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민이 이제 어려움을 느낀 거죠. 출혈 경쟁에서 좀 밀리기 시작했다. 출혈 경쟁이 진짜 심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당장 제가 어젯밤에 한 집만 봐도 네. 똑같은 음식점에 똑같은 메뉴를 앱 2개를 동시에 해봐서 단돈 1,000원이라도 싼 데로 간단 말이죠. 그렇죠. 예,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구촌 모두가 하는 짓일 텐데 베트남 분들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데려오려면 출혈 경쟁이 정말 심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게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 또 말씀드리지만 이제 배달비 부담을 느끼는 건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고 음식 막 3만 원짜리 4만 원짜리 시켜도 배달비 4,000원? 와 이거 너무 심한데. 손 넘었지 마 이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베트남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배달 수수료라는 비용이 우리나라에 자리 잡은 지가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베트남 사람들은 더 짧아요. 그러니까 배달비 너무 심한데 이거는 그래서 프로모션을 계속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게 지금 중요한 때였는데 배민도 2010년에 시작해서 10몇 년 동안 배달 수수료라는 거를 이제 비용으로 만든 건데 베트남은 이게 아직은 그게 자리 잡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어쨌든 소비자들이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걸 업체들도 알기 때문에 계속 마케팅을 하고 뭐 그랩이나 쇼피푸드, 뭐 고푸드 이런 것들은 이미 동남아에 어느 정도 기반이 있고 이래서 다른 쪽에서 자금을 수혈해서 계속 쏟아붓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서 배민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번 돈을 걷다가 넣어야 하는 아니면 모 회사에서 지원을 받아 딜리버리 히어 이런 상황인데 딜리버리 히어로 상태도 좋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배민은 이 치열한 가격 경쟁에서 좀 밀렸다고 볼 수 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 이런 평가를 받지를 못한 거고요. 현지에 이제 배민 베트남 대표님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일단 그 분의 생각은 뭐 이런 거였어요. 프로모션을 계속해서 앱을 사용하게 하면 프로모션이 없어지면 이용자들은 떠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린 가격보다 좋은 퀄리티로 배달을 해줄게 이런 의미인데 이게 안 먹혔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출혈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나서 퀄리티를 논하는 게 지금 베트남 시장 상황에 조금 더 맞지 않았나 싶고요. 왜냐하면 그게 실속이 안 좋았던 거예요. 점유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으니까. 또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이용자 관심을 마케팅으로 끌었으나 플랫폼 자체 차별점이 없다. 배민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랩푸드 같은 경우는 차량 호출 서비스를 연동해줬어요. 그리고 쇼피푸드는 이커머스가 연동돼 있어서 물류나 택배, 쇼핑들 이런 혜택을 또 줘요. 우리 배달을 이용하면 이런 서비스를 더 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비슷해도 다른 서비스를 배민이 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경쟁사들보다 매력이 조금 떨어진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어쨌든 시장에서 3위였잖아요. 그러면 사실 뭐 3위면은 어떻게 보면 또 선방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 순위잖아요. 근데 사업 중단까지 결정하는데 단지 이 이유만으로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그렇죠. 이게 시장 3위를 오른 것도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해외 기업이 그러니까요. 진출해서 특히 우리나라 기업이 동남아 진출해서 그렇게 성과를 내는 거 쉽지 않은데 출혈 경쟁이 심각해지고 있었는데 배민 베트남의 수익성도 너무너무 나빠지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아한 형제들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긴 한데 배민 사업을 맡은 우아 브라더스 베트남 컴퍼니라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손실을 냈어요. 출혈 경쟁을 말씀드렸는데 계속 손실이어서 재작년에 829억 순손실을 내고 작년에도 한 700억대
손실을 냈어요. 그래서 손실이 계속 이어졌고 수백억 원어치가 이어졌고 자본 총계도 계속 마이너스가 났어요. 2019년에 200억대 마이너스였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는 2,500억대 이제 마이너스가 났어요. 자본 총계에서. 그러니까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인 거죠. 이게 갈수록 심화됐기 때문에 이거를 개선해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한 형제들이 베트남 법인 영업권을 이제 손상차손이라고 하는데 이제 영업권 가치, 그러니까 이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걸 재무제표에 계속 반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유 중인 자산의 가치가 장부가액보다 떨어졌을 때 이렇게 손익계상서에 반영하는 걸 손상차손이라고 하는데 계속 이제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재무제표상 나타났고 그 다음에 적자 경영으로 현금 흐름이 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영업권에 계속 반영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배민도 베트남의 사업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걸 재무제표상 계속 표시를 했던 거고요. 어렵구나. 앞으로 미래 가치도 모르겠다. 이런 게 계속 나타났던 거라고 볼 수 있고 현금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수익성 개선 때문에 이제 뭐 서비스 지역을 조금 축소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구조조정, 인력을 줄인다거나 이런 조치도 미리 계속 해왔어요. 근데 이거를 했음에도 결국 버티지 못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안타깝네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시장에서 경쟁이 심하다는 건 사실인데 시장 자체가 커지면 사실 3등도 먹을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기회가 또 있었을 것도 같은데 이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시장이 커지면 점유율이 작더라도 커지는 거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베트남은 엄청 성장하는 환경이라고 그러니까요. 했으니까 굉장히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조금 더 버티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우리나라 상황을 먼저 보면 우리나라는 시장이 굉장히 정체돼 있죠. 그래서 베트남 시장이 성장하는 것과 비교해서 보면 이거는 굉장히 타당한 사업 진출 같은데? 라고 하지만 이게 베트남 환경을 보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음식 배달, 뭐 마트 배달 전부 다 지금 막 50%, 100% 이렇게 매년 성장하고 있는데 외식보다 배달하는 사람이 한 5명 중에 2명 배달해서 먹는다. 이런 통계가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배달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큰 이유를 생각해 보면 모회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더 이상 쉽지 않다. 딜리버리 히어로의 수익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조금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출혈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구조상 우리나라 배민과 그 다음에 딜리버리 히어로가 같이 이제 자금을 대는 상황이어서 이 두 회사가 계속 지원해주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모회사인 딜리버리 히어로가 정리하는 식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배민이 어쨌든 이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합작해서 만든 모회사와 우한 형제를 합작해서 만든 건데 딜리버리 히어로가 어쨌든 최상위 지배기업이고 뭐 DH라고 짧게 줄여서 말씀드리면 DH가 수익성이 안 좋다 베트남이 이런 얘기를 오래 해왔어요. 다른 데 비해서 베트남 수익성이 너무 안 좋아. 딜리버리 DH 대표가 다른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직접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시아 시장은 전반적으로 좋다. 근데 베트남 시장만 장기적으로 수익성 좋지 않다. 이렇게 아예 콕 집어서 국가를 좋지 않다라고 얘기도 했고 그리고 DH가 실적 개선을 위해서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정리하고 있다. 이거는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되고 나서 계속 들려왔던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딜리버리 히어로가 독일 회사인데 독일에서 서비스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접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배달의 민족이 전에 다른 배민 아스쇼 과거에 했던 거에 보시면 나오는데 그 배민이 번 돈을 많이 지금 딜리버리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재무제표상 다 나와 있는데 비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익 같은 것들을 모회사가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달이 좀 잘하고 있는데 모회사가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런 상태라고 볼 수도 있죠. 어쨌든 딜리버리 히어로 자체가 어쨌든 지속해서 배민 베트남이 지원해주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본인들도 지금 어렵고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실적을 살펴보면
DH는 작년에 적자였는데 그 매출은 뭐 한 12조 4천억 원. 그 재작년에 비해 8조였던 것보다 늘어나기 40% 늘어났는데 영업 손실이 3조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재작년과 비교하면 1조였는데 2배 이상 적자가 진짜 크네요. 적자가. 커졌고 단기 순손실은 4조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외신에 따르면 올해 초에 자금 조달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한 2월에 1조 이상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 필요하고 수익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전환사채 발행으로 자금 조달을 할 정도로 어려웠다. 그러니까 베트남 사업 철수는 이런 수익성 계산의 일환으로 이제 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지 언론 살펴보면 올해 여름부터 뱀이 베트남 매각설은 계속 돌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수익성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이거를 아예 중단시키는 것보다는 팔아 넘길까까지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정도로 이제 모 회사도 지원해 주는 게 어렵다. 그렇군요.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근데 배민이 일본 사업도 접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접는 게 처음이 아니고 일본도 사업도 과거에 접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최초에는 2014년까지 가야 되는데 2014년에 네이버 자회사죠. 라인과 합작해서 라인 와우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이제 배달 시장에 진출했었는데 1년 만에 철수를 했었어요. 되게 짧네요. 그때는 그 시기도 딱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팬데믹 훨씬 전이고 배달 시장도 그렇게 수성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진입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선점하는 게 플랫폼이 가장 좋은 전략이긴 하지만 너무 빨랐고 그 전략도 그렇게 오래 유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접었는데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다시 진입하거든요. 2020년에 다시 들어갔다가 바로 또 사업을 접어요. 왜요? 그러니까 1년도 안 돼서 접었는데 이번엔 후발주자인 거예요. 글쎄 또. 5년 만에 진출을 했는데 일본은 뭐 퀵커머스도 그렇고 우버가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늦은 거죠. 조금 더 빨리 뭐 제가 시기를 찍는 건 아니지만 조금만 더 빨리 후발주자가 되지 않는 선에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그래서 시장 플랫폼 선점이 중요한 건 라이더 배달은 라이더 수급도 중요한데 라이더 수급이 어려웠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미 라이더들이 한쪽에 몰려 있고 배달의 플랫폼이 크게 세 가지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데 이 소비자, 그 다음에 음식점 사장님들, 자영업자들, 그 다음에 라이더 이 세 가지를 다 모아야 되는데 소비자는 플랫폼 상에서 모았을 수는 있지만 라이더 수급, 그 다음에 자영업자를 모으는 것도 이미 선점한 플랫폼이 주는 프로모션 마케팅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았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좀 마음이 답답합니다. 역시 사업은 운이 진짜 좀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참 여러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배민의 글로벌 사업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항상 예측하는 게 가장 어렵죠. 그쵸. 물론 제가 예측을 하는 거를 늘 기사 마무리에 이제 하려고 이제 예측을 해보려고 하지만 이게 쉽지 않긴 하고요. 어쨌든 일본, 베트남에서는 철수를 했는데 우아 DH 아시아 아까 합작이라고 했던 그 회사는 지금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필리핀 아시아 지역이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해 있어요. 네. 여기서는 이제 그랩, 우버, 뭐 도어대시 글로벌 기업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시장도 굉장히 경쟁이 지금 격화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딜리버리 DH 입장에서 보면 한국 매출이 진짜 크거든요. 차지한 비중이 큰데 다른 데서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어서 앞으로 그 글로벌 배달 앱들과 계속 붙어야 하고 지금 아시아 시장에서 그랩이 가장 잘하고 있는데 그랩이 아시아에서는 한 점유율이 40%가 넘더라고요. 거의 절반에 50%에 육박해요. 베트남에서도 잘하고 있고 그래서 그랩과의 경쟁을 이겨야 하고요. 그런데 베트남, 동남아시아는 여전히 잠재력이 높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배달앱 시장은 유럽이나 미국을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좀 정체되고 있어요. 팬데믹이 정점이었고 그 이후로는 그쵸. 밖에 나가서 사먹지 뭐. 성장성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러면 정해진 파일을 두고 경쟁한다. 이건 결국 출혈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1등이 나올 때까지 계속 쏟아붓는 상황. 그래서 자금이 계속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집중할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보면 그래서 베트남은 접었는데 앞으로 DH나 우한 형제들 아시아가 어디에 더 집중해서 할 것인지 이거를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시장 성장이 조금 그렇게 장밋빛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배민이 우리나라에서 잘하고 있는 거를 다른 나라에서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력이 있다, 능력이,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당장은 올해나 내년까지는 모회사와 글로벌 사업은 수익성 개선을 일단 할 것 같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정비가 된 이후에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이후에 특정 국가에 집중해서 어떤 성장을 도모하는 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배민은 없던 시장을 만든 회사라고도 생각을 해서 사실 뭐 배민 전에 배달 시장이라는 게 있다는 걸 많이 인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 저력을 우리가 모두 알기 때문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은 약간 글로벌 사업이 그리 녹록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모르는 것이다. 네. 모른다. 네, 저도 희망의 배팅을 해보고 싶습니다. 잘할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민은. 네, 저도요. 응원을 드리고요. 정말 깊이 있는 취재로 정말 우리 독자들을 위해서 뉴스를 가져와 주신 이성보 기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아스쇼는 마치 떡국 한 그릇처럼 유익하고 맛있는 뉴스 여러분들 앞에 가져오는 아스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댓글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선플 다시고 상품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